C3 조찬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C3 조찬 포럼은 정현대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주제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고객과의 관계 생성과 유지를 위해 무엇을 갖출 것인가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두 절인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부터 정현대 상무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이고요. 그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저는 지금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에는 그 삼성생명에서 마케팅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고객들을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또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고 유지할 것인가, 그거 관련된 성경적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고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입니다. 프로덕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채널이죠.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채널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그 고객과 상품과 채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최근의 트렌드이고, 좀 입체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가 상품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 리텐션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례를 좀 제가 찾아봤고요. 그 고객 발굴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리텐션 사례 같은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최근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시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이제 2등 회사죠. 맥도날드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거킹, 그 다음에 웬디스 이렇게 있는데, 이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1985년하고 86년도에 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허브 더 너드라는 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했어요. 허브라고 너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사람을 찾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한 번도 햄버거를 먹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찾겠다. 그런 거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은 상금을 주겠다. 5천만 불 주겠다. 이런 경품대회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이 이벤트의 취지는 그 햄버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을 그 매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였고, 그리고 그 가상인물을 정했고, 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매장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찾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찾았는데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벤트가 이제 파기가 되고, 이거 했던 그 마케팅 회사도 다 잘리고, 이 이벤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실패한 이벤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이 회사의 실적과 연결해가지고 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옆에 보이는 키즈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오히려 더 인기를 실질적인 도움이 됐었는데, 이 키즈 클럽은 3세부터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클럽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경품 같은 것도 주고, 그 다음에 햄버거 값도 애기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저가의 햄버거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 엄청나게 돈을 들였던 이 허브 더 너드라고 하는 이벤트보다 이 키즈 클럽이라고 하는 작은 이벤트가 훨씬 더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핵심 고객에 대한 배려나 접근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펀드라고 하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펀드는 이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펀드를 만들려면은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매장을 오셔야 돼요. 객장에 와서 저희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매장에 와서 계좌를 만들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펀드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는 거죠. 저희 사무실로 저희 회사 지점으로 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좌 개설하고 그리고 온 김에 본인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뭐 펀드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고 또 투자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주니어 펀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고객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는 더 나은 삶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고객 유인 효과가 많았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 고객 수로는 한 16,000명의 주니어 펀드 계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이걸 통해서 유치된 그 새로운 신규 고객 수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이용한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고 그게 그 대부분의 경우에 핵심 고객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에코샌드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사례는 고객 정보를 잘 저희가 활용을 해서 결국 상품하고 그 서비스까지 연결했던 그런 사례인데 에코샌드라는 회사는 천연 모래를 가공해서 포장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벌크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이게 뭐 모래 같은 게 좀 남으니까 이제 좀 소규모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확대를 했던 사례고요. 이렇게 25kg씩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분석하고 상품 분석을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에코샌드라고 하는 이 모래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주소지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대부분 조경용 모래를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네 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매 건수라든가 금액 같은 걸로 구분을 해서 이걸 VIP, 일반, 그 다음에 이탈형 고객, 이탈고객 이렇게 네 군데로 구분을 해봤고 이 중에서 이제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VIP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상품을 쓰는 데가 대체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나 pension이나 야외 카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이 모래를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내는 데뿐 아니라 우리 직접적인 고객뿐 아니라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펜션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쪽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원주택,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펜션 쪽에다가 콜드콜이나 메일 같은 걸 보내면서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키워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 회사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이 모래를 사용하는 용도가 뭔가를 봤더니 이 모래를 잔디에다 뿌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에 모래를 뿌리는 과정을 보니까 잔디를 심고 물 주고 모래를 뿌리고 비료를 주더라 이런 과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얘네가 만든 그 기존의 모래라는 상품 외에
모래 뿌리는 기계를 얘네가 만든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모래 뿌리는 회사를 그 기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료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시장을 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보게 됐고 그 고객의 어떤 그 사용처를 보고 거기에 맞게 고객뿐 아니라 상품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늘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태정이인제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금속 기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중소기업인데, 이제 기존에 이 회사가 하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마케팅 같은 것들을 거의 안 했고, 보통 이제 정부 수주 물량이라든지, 그다음 OEM 방식의 물량으로만, 지금 납품을 해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있고, 제품도 되게 다양한데, 판매 채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거를 고민했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가능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군이 3개, 그 다음에 2,100개 정도의 상품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한 개 제품군 15개 제품만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월 매출도 가능 매출이 30억 정도 가능한데, 한 8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고민한 거는 자기네 고객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속 기둥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 기둥 관련된 우리 전봇대 같은 것들이죠. 전봇대나 신호등 세우는 거 그런 기둥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찾아보니까 금속 기둥, 신호등주, 종합등은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금속 기둥의 수요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회사가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자기네랑 겹치지 않고 금속 기둥이 필요한 회사가 어딘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CCTV를 보통 만드는 회사들이 금속 기둥 위에다가 CCTV를 붙이기 때문에 금속 기둥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CCTV를 만드는 회사들이 금속 기둥을 직접 만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우리의 타깃이다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1,400개 정도의 기업이 나오게 됐고 이 회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회사의 그 관련된 산업들을 연계해서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시장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어떤 회사였냐면 커넥트 플랫폼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는 행사 진행을 할 때 필요한 회사들을 원스톱으로 다 모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저희가 본 건데, 이게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고객들하고 쉽게 이렇게 매칭이 잘 되고 성사를 잘 했느냐, 플랫폼 내에서 그런 걸 좀 봤더니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노출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기 변화에 노출되느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과거 성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과의 거래 성사율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객 유치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고객 유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 유지는 고객을 신규로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고객들은 신규 고객에 비해서 새로운 제품을 고려하는 게 50% 이상이고 재구매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건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는 거,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마존의 존 베스 회장이 밥 먹다가 냅킨에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2개의 휠로 굴러간다. 2개의 축으로 굴러가는데 첫 번째 휠이 뭐냐면 낮은 비용과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큰 축이고 그 축으로 하나 굴러가고, 또 하나는 많은 셀러와 그리고 고객 경험, 그 고객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고, 이 2개의 큰 바퀴에 의해서 아마존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 아마존은 최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전체적으로 5%밖에 안 돼요.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마켓을 워낙 많이 지금 단기간에 마켓을 쉐어하고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아마존의 문화를 보면은 내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는 보면은 고객이 원한다면 수익성 포기해야 된다 이런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성을 하고서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회사는 고객이 원한다면 적자라도 판다. 이게 이제 아마존의 문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서비스를 만들 때 PR이나 FAQ를 만들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서비스가 단순화됐을 때 그때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 담당자가 PR이나 FAQ를 만들어보고 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런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문화 중에 하나가 검소함인데요. 이 회사는 처음에 회사를 런칭해서 운영할 때 제프 베조스가 문짝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문짝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서 이게 도어 데스크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는 불필요한 곳에 돈 쓰지 않고 정말 세이브한다. 이런 그런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들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또 실질적으로 비용도 절감하는 그렇게 해서 마진을 높여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미덕이 되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고객 유치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명 승인식당이라는 곳인데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미리 구워가지고 그렇게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구워도 되고 옷의 냄새도 안 배고 금방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업주 입장에서는 불판을 갈 필요가 없고 직원들이 그다음에 테이블 회전이 좋기 때문에 고객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때는 항상 따뜻한 고기를 먹는데 이걸 미리 구워 놓으니까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워주냐면 여기서는 3인분을 시키면 2인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인분은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식도록 이렇게 해서 고객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승인식당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유진 크레바스라고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양식기 하나 만들면은 1원씩을 적립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이런 고객과의 지금 고객을 신규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리텐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고객이 왜 중요하냐 킹덤 컴퍼니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이 책 굿 비즈니스 플러스를 통해서 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일단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고 그리고 고객의 발굴 유지를 위해서는 고객을 배려하는 고객중심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려하게 되면은 희생하고 손해를 내가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손해 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우리가 고객에 대한 배려보다는 회사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배려의 원리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들에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용과 호혜와 나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고객에게 해당되는 것은 호혜에 해당이 되고 조직 내 또는 외부의 고객과의 상생이라든지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해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렇게 잘해줄까 정말 그런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실행하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눈 행위가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이익하고 나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성립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근에 했던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고객이나 종업원 사회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고 기존에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고객하고 그다음에 제품하고 채널 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객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상품, 채널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또 찾고,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이 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고객을 유지하는 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하고 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펀드 같은 거를 판매할 때 보면은 그 판매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지니까 수익률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직원과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슨 펀드를 팔든 간에 그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펀드, 그러니까 권하는 입장에서 어떤 펀드를 권유하든 간에 같은 회사의 수익이 잡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그래서 좀 더 고객 지향적인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고객의 어떤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고객 지향적인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뭐 아마존 케이스를 보셨지만 두 개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일단 고객의 편을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공급한다, 이게 이제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싸게 공급한다, 이게 그 성장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발굴이나 유지를 위해서는 고객을 배려하는 그런 고객 중심 사고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배려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